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즌이 지나고 요즘은 조금 한가해져서 이 유튜브 채널을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는 구독자이면서 애청자예요. 저에게도 지났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는 사연이 있는데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찍 아픈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집에 엄마처럼 저를 살뜰히 보살펴주는 고모도 있었기에 그렇게 어렵게 자라진 않았어요. 행여나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질까 고모는 친엄마처럼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가끔은 고모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내가 네 엄마지. 이름만 고모야. 난 네 엄마나 다름없으니까 어디 가서 엄마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 진짜? 그래도 돼? 그럼 경아야, 남들이 엄마 없다고 하거든. 엄마 있다고 꼭 얘기해. 알겠어. 아니 학교에서 엄마들 불러서 수업한다고 하잖아. 그럼 고모가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싸, 신난다. 그럼 그때는 엄마라고 부를래. 알겠어. 그때는 꼭 엄마라고 불러줘.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도 한창인데.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결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됐어 오빠. 경아 저 어린 게 엄마 잃고 얼마나 안타까워. 바쁜 오빠도 안타깝고. 난 경아 태어날 때부터 봐서 그런지 진짜 내 딸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나한테 그만 미안해. 네 청춘을 이렇게 허비시키는 것 같아 그러지. 내가 오빠인데 해준 것도 없고. 새언니가 얼마나 잘해줬어? 나 진짜 새언니 은혜 못 잊어. 이렇게 못 사는 집에 시집 와서 나 학교도 보내주고 오히려 나한테 엄마나 마찬가지였지. 그러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고모는 엄마한테 진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꼭 대갚아주고 싶다고 했고 그 덕분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건설 일 하시던 아빠는 이리저리 출장이 많았고 늘 제 옆엔 고모가 빈자리를 채워주었죠. 바쁜 아빠는 늘 저에게 미안했는지 그래도 시간이 될 때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려고 했고 전 그 두 분의 사랑으로 정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경아 장하다. 해준 것도 없는데 한 번에 합격하다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없어.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는데 나 이렇게 잘된 거 아빠랑 고모 덕이야. 아니 경아야 진짜 네가 회계사가 되니까 이 고모가 눈물만 난다.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아빠랑 고모 호강시켜줄게. 됐어. 실컷 즐기며 살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공부하느라 청춘도 다 보냈는데 이젠 좀 즐기고 남들 다 하는 거 타고 살아.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아빠랑 고모한테 효도하는 거였어. 말도 예쁘게 한다. 맞잖아. 고모 나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희생만 하고 또 아빠도 마찬가지로 내 학비 되느라 얼마나 힘들게 일했어. 다 내가 알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어깨 무거운 생각 그만하고 너만 생각해. 이 고모는 너 하나 행복해지면 그만이야. 이제 너 회계사도 됐겠다. 좋은 집에 시집가면 진짜 두 다리 뻗고 자겠어. 고모는 무슨 시집이야. 나 평생 고모 옆에 있을 건데? 떼끼 말이 씨가 될라. 그런 말 말고 이제 남자친구도 만들고 행복하게 지내. 그래 경아 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아빠도 그걸 제일 바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제 효도를 받으시기만 하면 돼. 악착같이 공부했고 운이 좋게 한 번에 회계사에 합격한 저였기에 온 가족이 기쁨이 되었죠. 회계사가 되니 정말 세상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연차가 찼을 땐 기업들 회계 감사를 나가니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귀하게 대해주셨죠. 야, 민낯 진짜 좋아졌다. 이게 몇 년 만이야? 옷 입은 거 하며 가방 이게 다 얼마냐? 너 아주 신수가 환해졌다? 에이 뭘, 너희도 얼굴 좋아졌는데? 우린 중소기업 다니느라 힘들어. 상사 난리지 아랫사람들도 눈치 주지.
전문직이나 할 걸 그랬나 봐. 야, 전문직도 힘들다. 오늘은 그런 생각 말고 재미나게 놀자. 그나저나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내가 다리 한번 놓을까? 내 대학 동기인데. 아니야, 괜찮아.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서. 우리 나이가 이제 30 중반이다. 얼른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그러지. 너희 아버지도 연세 많이 드셨잖아. 손주 안 보고 싶겠어? 그건 그래도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누가 결혼하라니. 그냥 만나나 보라고. 진짜 괜찮은 친구라서 그래. 집도 괜찮게 살고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성격 좋은 걸로 유명했다니까. 너니까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그래, 소개받아봐. 이렇게 완벽한데 남자친구가 없는 게 말이 되니? 난 괜찮은데. 친구들에게 등 떠밀려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고, 남자친구와는 처음부터 말이 잘 통하면서 순조롭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한테 내가 진짜 잘해야지. 자식이 하나뿐인데 얼마나 시원섭섭하시겠어. 고모님한테도 잘할게.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네. 민찬 씨가 잘하는 만큼 나도 어머님 아버님께 잘할 테니까 걱정 마.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너라면 사죽을 못 쓰셔.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진짜 너무 다행이야. 사실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했거든. 널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딨어.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도 너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 사실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나를 예뻐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더 잘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결혼 준비라 그런지 참 행복했고 앞으로의 인생도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경아,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오는 며느린데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걸요. 내가 진짜 고모님이랑 아버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예쁘게 경아 키워주시고 똑똑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말이야. 나중에 만나면 절이라도 할 판이라니까? 과찬이세요. 어머님이 절 이렇게 예뻐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빠랑 고모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와서 말이지만 우리 민찬이 얼마나 철부지인데.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몰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9급 공무원 시험 한 번에 딱 붙는 거 보고 하고자 하는 일은 확실히 한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공무원 안정적이죠. 그래, 벌이가 뭐가 중요하니? 어차피 경환이가 그렇게 잘 버는데. 그래도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흰 참 잘 만났고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사실 직업을 떠나서 저한테 언제나 예쁜 말만 해주는 민찬 씨한테 고마울 따름이에요. 어쩜 경아는 말도 예쁘게 하지 내가 안 예뻐할 수가 없다니까? 오늘은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까 경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 고액 연봉자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니? 진짜 네가 제대로 된 애야. 원래 인간은 됨됨이를 봐야 하는 거거든. 정말 널 보면 가정교육 잘 받은 티가 나서 좋아. 결핍이라고는 하나도 안 느껴져.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민찬 씨 배경이 상관없듯 민찬 씨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전혀 상관없이 절 사랑해줬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사람이 결이 맞아야 한단다. 우리 경아 말에 참 동감해. 내가 딱 원하는 며느리상이 우리 집 식구가 된다고 하니까 벌써 기분 좋은데? 앞으로 잘 부탁할게, 경아야. 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화합하면서 잘 살아가 보자. 상대적으로 회계사인 저보다 벌이가 훨씬 낮은 남편이었지만 저에게는 경제적 능력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충족이 됐기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우리 경아 내가 참 곱게 키웠는데
이렇게 빨리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네. 민창군, 우리 경아 꼭 잘해줘야 해. 고모는 왜 울어? 나보고 시집가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참나. 이렇게 빨리 간다고 할 줄 알았니? 너 키웠던 것도 생각나고 어릴 때 너 나한테 맡기고 울면서 일가는 니네 아빠 모습도 생각나고 만감이 교차해서. 넌 참 쓸데없는 말도 잘한다. 어쨌든 잘 살고 경아는 시부모님한테 늘 잘해야 한다. 아빠가 누누이 말했지? 네, 알아요, 아빠. 걱정 마. 아빠가 날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잖아. 아버님, 저도 잘할게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경아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도 제가 잘 모실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그냥 경아만 사랑해주고 아껴줘. 그것뿐이면 돼.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얼른 뵙고 싶어 하세요. 그러게, 나도 우리 경아 이렇게 예뻐해 주신다고 하니 얼른 뵙고 싶어. 상견례가 언제라고 했지? 다음 달 초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남들은 집 가지고 네가 아니 내가 아니로 싸운다지만 순탄하게 결혼 전 아둥바둥 모은 돈으로 이미 제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기에 남편이 합가하는 걸로 합의도 보았고 예단이나 예물 쪽에서도 시어머니와 의견이 잘 맞았기에 단 하나도 싸울 건덕지가 없었죠. 어쩜 이렇게 일이 착착 진행인 건지 역시 넌 내 며느리로 운명이라니까? 그러게요. 저와 가치관이랑 생각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아요. 남자가 요즘 집해오란 법 있니? 일단 전세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뭐 여건에 맞게 청약해서 집 얻으면 되지 않겠어? 집도 넓겠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내가 말했지. 경아 같은 애 진짜 없어. 내 친구들도 결혼 진짜 성공했다고 말할 정도라니까? 내가 어떻게 경아 같은 애를 만나겠어. 경아야, 내가 살면서 잘해줄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무슨 소리야. 나도 마찬가지지. 평생 나만 사랑해줄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민찬 씨 만나면서 그 꿈을 이룬 것 같아. 너무 잘 됐어 정말. 내 친구들도 며느리가 회계사라고 하니까 다들 한턱 쏘라고 난리인 거 있지. 자기네들 며느리는 다 중소기업 다니거나 애 낳고 집에서 눌러 앉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혀를 차든지. 내 기가 살았잖니?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전 무슨 복이 많아서 엄마도 없었지만 절 사랑해주는 고모의 아빠. 그리고 이렇게 시어머니까지 계신지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엄마도 마음 아파해. 경아야, 이제 진짜 행복만 남았어. 우리 며느리 될 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요즘 어딨니? 그저 남자가 뭐든지 다 해와야 된다고 하는 여자들이랑 너랑은 차원이 달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 아버님이랑 고모님 만나면 꼭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예비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상견례 날은 다가왔고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 뵙게... 아니 사장님 아니신가요?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 여기서 다 보네. 아니 그럼 경아 아버지가 자네란 말인가? 아유 그러게요. 인연이네요. 제가 경아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민창군 아버님이 사장님일 줄 몰랐네요. 그러게 우리가 인연이라면 인연이네. 일단 들어와서 앉지? 네 알겠습니다. 예 인사해라. 여기 나한테 예전에 일 많이 주셨던 사장님이셔. 지금도 간간히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셨지. 제 동생입니다 사장님. 아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반갑네요. 민찬이 아버님이라고 해서 더 놀랐고요. 인연인가 봐요. 딸이 하나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경아일 줄은 정말 몰랐네. 자네는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다니 딸내미 하나는 아주 똑소리나게 잘 키웠구만. 사장님이 그동안 저에게 일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딸도 잘 키웠네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 우 사장 딸이 경아였구나. 어쩜 우리랑 인연이 깊네. 그때 우리 집 개도 돌봐주고 얼마나 고마웠다고. 아 사모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참 인연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거 보고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제는 자식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니 잘 지내봐요. 네, 사모님.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는 무슨 사모님이야. 이제 사돈이 될 사이인데 오빠가 사돈댁을 그렇게 부르면 경화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고모님 말이 맞네요, 오 사장. 아니 뭐 이제 사돈이라고 불러야겠죠? 천천히 맞춰 가자고요. 네, 사모님. 아니, 사돈어른. 경아야, 우리 인연이 참 깊지 않니? 이렇게 우리가 예전부터 이어온 인연이었어. 어쩜 이리 신기한 인연이 다 있니? 우리 경아,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었구나. 내가 너희 집 과거를 다 아니까 또 네가 대견해 보이기도 한다. 어려운 그 시절에 이렇게 회계사까지 되고 며느리를 정말 잘 얻은 것 같아. 어디 내놔도 사회력이 얼마나 좋을 거야? 안 그래? 내가 딱 원하는 며느리상이라니까. 이래서 회계사임에도 콧대가 안 높았어. 엄마, 내가 여자 하나는 잘 골랐지. 이렇게 아빠랑 인연이 있으실 줄 몰랐네. 장인어른, 이제 제가 더 믿음직스럽죠? 저희 아빠 오래 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바닥에서 저희 아빠 모르면 간첩인데 오히려 제 어깨가 펴지는걸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뭐 아버지 훌륭하셨지. 이래서 민창군도 정말 좋은 어른으로 자랐나 봐. 아무쪼록 경아한테 잘해주면 돼. 오 사장, 그건 걱정 마요. 내가 아들 하나는 아주 다정하게 키웠으니까. 우리 경아 아주 땡 잡은 거라고. 경아야, 네 아빠한테 들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너희 집에 신경 썼는 줄 아니? 너 엄마 없이 클 때 네 시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일부러 오 사장한테 거래처 연결시켜주고 일감도 주고 그랬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솔직히 학교 다니고 공부한 거 그거 다 네 시아버지가 시켜준 거다? 당신은 뭘 그리 쓸데없는 소리를 해. 경아 너도 어쨌든 잘 컸으니 된 거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의 추억도 있으니 편하게 지내도록 하자고. 오 사장, 우리 앞으로 자주 보면서 자식도 나눈 사이이니 더 잘 지내자고. 가끔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좋구먼. 네, 사장님. 그렇게 상견례는 끝이 났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늘 잘해주셔서 좋은 마음이 100%였지만 그날 상견례장에서는 정말 무례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고모도 기분이 나빠 보이셨죠. 아주 웃기는 집이야. 언제적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 그리고 솔직히 예전 일은 예전 일이고 이젠 엄연히 사돈인데 말끝마다 오사장 오사장. 오빠는 기분도 안 나빠? 나 진짜 너무 기분 나빴어. 자기네가 갑이라는 거야 뭐야. 아주 대놓고 웃던데. 뭘 기분 나빠. 나한테 그리 부르신 게 맞는데. 그리고 기분 나빠하면 뭐 할 거야. 어차피 이미 결혼도 다 하기로 했는데. 오빠가 그러면 경화도 무시당하는 거 몰라? 솔직히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 민찬이가 경화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데 말이야. 뭘 그런 말을 해. 못 미치고 미치고가 어딨어. 민찬이도 민찬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공무원 한 건데 너 설령 그런 말 하지도 마라. 사실을 말한 건데 뭘. 경아야, 너 기죽지 마. 네가 그 집에서 기죽을 꾼번이 아니란 말이야. 아이 고모, 나 안 그래.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오늘 좀 당황하셔서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 오히려 아빠가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 봐 걱정되네. 아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오히려 너한테 피해가 갈까 걱정이지. 아빠의 어색한 미소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지내려고 했는데 그날 이후 절 대하는 태도가 예비 시댁에선 180도 달라지고 말았고 너무 당황스러운 나날이었죠. 얘 경아야,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누가 수자를 그렇게 놓니? 좀 안쪽으로 놔야지. 하여튼 오 사장이 이런 거 하나 안 가르쳤나 몰라. 네? 어머님, 조금 안쪽으로 들여다 놔야 되는 걸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말 트집 잡는 거야? 경아야,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나 정말 당황스럽다.
트집이라뇨. 어머님이 오해하셨어요. 나 정말 너 딸처럼 생각해. 네가 사실 엄마 없이 자랐잖아. 내가 너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오 사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널 더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서 고고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면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기분은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저를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하셨고 결혼식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기 오 사장, 여기 인사 좀 해요. 우리 남편 1순위 거래처인데 오 사장도 인사해.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한테 하청받아서 일하는 대표인데 둘이 알아놓으면 좋잖아. 내가 그래도 경아 아빠니까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긴 사돈도 급이 있는데 우린 사돈이라는 호칭보다 원래 했던 호칭이 어울리긴 하지. 그래도 경아 앞에서는 좀 조심하자고. 경아가 말은 안 해도 좀 그래야 할 수도 있으니까. 사돈, 그건 아니죠. 저희 오빠가 아무리 하청업체 대표였다고 해도 이제는 사돈인데 이렇게 잔칫날 그리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 경아 고모님? 고모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랑 오 사장 이런 걸로 오해하고 그럴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좋은 날인데 고모가 그렇게 나설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경아 오늘 결혼식하면 엄연히 제 식구이고 어느 정도 어른들끼리 이런 사이라는 건 이해할 나이긴 하죠. 그러니까 고모가 나서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사돈, 지금 저보고 이런 일에는 빠지라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고모지만 저 경아 그냥 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 너무 서운하네요. 고모가 서운해도 할 수 없죠. 이건 엄연히 식구끼리 할 얘기니까. 됐고, 이제 손님들 들어오시는데 웃으면서 맞이하죠. 좋은 날 저희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요. 저희 집이 보통 집입니까? 전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을 만나라 잘 몰랐지만 일찍 왔던 친구들에 의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마음이 참 좋지 않았죠. 경아야, 아버지랑 고모님 얼굴이 많이 안 좋더라. 민찬 씨네랑 원래 아는 사이였다며. 그래도 그렇지. 사돈인데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니네 아버지가 우리 보는데 뻘쭘해 하셔서 우리까지 마음에 안 좋아. 아,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원래 그런 분들은 아니신데 오늘 좀 흥분하셨나?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예쁘다. 잘 살아. 민찬 씨도 싱글벙글이고 잘 어울리는 커플이긴 해.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전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조심히 다녀오고 김서방 도착하면 연락 주게. 우리 딸이 일만 해봤지 어디 멀리 나간 적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 김서방도 그렇고 조심히 다녀와. 알겠어 아빠. 연락 줄게. 걱정 마. 아, 아버님 저만 믿으세요. 힘들게 살아서 경아가 이런 데 못 나가봤지만 제가 잘 데리고 다닐게요. 아버님이 못 나가게 하신 거 제가 해야죠. 역시 우리 아들 든든하다. 오 사장 요즘에 돈만 있으면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게 비행기인데. 뭘 촌스럽게 그래. 경아야, 잘 다녀오고 도착하면 연락해라. 애들 쓸데없이 붙잡지 말고 얼른 가. 아빠가 하시던 말씀을 끊고 저희를 얼른 차에 태워보이는 시어머니였어요. 멋쩍은 아빠 표정이 자꾸 생각이 나서 차에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자기야, 왜 울어? 솔직히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 전까진 안 그러시다가 우리 아빠 만나고 나서부터 나한테 하는 행동이며 다 변하시고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어머님 아버님 눈치만 보시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냥 원래부터 아시던 사이였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 엄마가 자기 사정을 더 잘 알게 돼서 좋은 거 아니야? 엄마는 자기가 어렵게 자랐다고 안쓰러워하시던데. 어렵게 자라서 안쓰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날 만만히 보시는 거 아니고? 어른이 나를 만만히 보는 거에 기분이 나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존중은 해줘야지. 말끝마다 배운 게 없어서 본인이 엄마처럼 가르쳐준다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작아지게 하는 줄 알아? 자기도 너무한다. 엄마는 좋은 마음에다가 당신을 진짜 친딸로 생각하시던데 이런 말을 들어야겠어? 지금 당신이 어머님 편드는 것도 가관이다. 속상한 나를 이해 못하는 것도 그렇고 나 신혼여행 다녀와서 어머님이 혹시라도 우리 집 무시하거나 하시면 못 참아. 그러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잘해. 남편은 여자들이 참 예민하다면서 뭐라고 했지만 그래도 신혼여행 내내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시댁에 먼저 들르게 되었죠. 아, 고생했다. 그래도 비행기 오래 타서 힘들지? 아, 근데 왜 니네는 하루에 한 번 문안전화를 안 하니? 네? 문안전화요? 그래. 당연히 해야 하는 전화를 안 하니까 당황스럽더라. 아무리 엄마가 없어서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기본인데. 아, 저는 첫날이랑 중간에 연락드려서 괜찮으실 줄 알았어요. 이래서 내가 옆에서 끼고 가르치고 싶다는 거야. 아무리 고모가 가르쳤다고 한들 이거 봐.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어른 대하는 것도 모르지. 어머님, 지난번에도 계속 저 못 배웠다고 하시는데 제가 뭘 못 배웠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주실래요? 솔직히 민찬 씨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민찬 씨도 저와 똑같이 행동했고요. 이런 것도 못 배웠다고 하는 거야. 어른이 말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네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데 너는 꼭 토를 달잖아. 솔직히 네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랐으면 이랬겠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알려준다고 하는 거고. 아니요, 괜찮아요. 민찬 씨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잘 배울게요. 부족함 없이 자란 민찬 씨니까 제가 배우는 게 있겠죠. 절대 어머님 신기에 거스르는 일 없을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안쓰러워서 한마디 했더니만 그걸 꼭 날 서서 받아들이기는. 널 어쩜 좋니? 돈 잘 벌고 일 잘하면 뭐 할 거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하나 계속 알려줘야겠다. 그래, 엄마한테 잘 배워도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잖아.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희를 가르치려 드셨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땐 저희 아빠를 걸고 넘어졌어요. 하지만 여느 부부가 그렇듯 사소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 날 시어머니 호출이 있었죠. 너 우리 아들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라고 했다며? 들어보니 뭐라고 할 일도 아니구만. 넌 어쩜 애가 그렇게 빡빡하니? 아무리 회계사에 똑똑하다지만 그래도 남편을 그렇게 잡으면 돼? 듣는 내가 다 화나더라. 어머님,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민찬 씨도 이상한 취미가 있네요. 저희 부부 일을 일일이 다 얘기하고. 뭐? 가족이 당연히 알아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우리 아들 일인데 엄마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네가 엄마가 없어서 이런 걸 모르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없어서 그렇다니. 가끔 보면 막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막말? 그래,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 그래도 시애미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 네 하면서 죄송하다고 해야지. 어쩜 그렇게 대꾸를 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가 나오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네요. 엎드려 절받기는 필요 없어. 더 이상 대화하면 서로 못 볼 꼴만 보일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렴. 너무 화가 났지만 어른의 말이니 돌아갔어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고 이런 일을 일일이 고에 바친다는 것이 내가 마마보이와 결혼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것보다 더 뒤에 일어났죠. 아빠가 여기 웬일이야? 아, 사장님이 오늘 꼭 좀 보자고 해서 왔지. 너는 출근 안 하고 왜 여기에? 나도 어머님이 반찬 좀 해놨다고 하시길래 왔지. 근데 무슨 일이시지? 어머, 두 사람 다 왔구나. 경아는 이거 반찬 가져가고 오 사장 오늘 나 기사 좀 해줘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모임은 가야 하지. 오늘 내 기사가 무단 펑크를 내서 운전해줄 사람은 없지 뭐야. 오 사장도 알다시피 내가 혼자 운전은 무서워하잖아. 그래도 막상 아는 사람이라고 오 사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경아야, 괜찮아.
아내 사모님 그러시죠. 경아는 바쁠 텐데 가봐라. 그러는 거 아니죠. 엄연히 사돈인데 운전을 하라뇨. 얼마나 저희를 무시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넌 내 아들한테 잔소리하면서 고단하게 해놓고 내가 니네 아빠 부르지도 못하니? 내가 이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우리 민찬이 잡아봐. 오 사장님, 분수에 맞지 않는 너무 잘난 따님을 두셔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네요. 아빠로서 따끔하게 주의를 좀 주세요. 듣자하니 부부일 같은데 그건 사모님도 어느 정도 알아서 넘어가 줘야 하지 않을까요? 딸이나 아빠나 똑같네? 그럼 우리 아들이 혼나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어대며 발작을 하였고 이게 진정한 본 모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은 그저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여자를 연기한 느낌이랄까요? 저와 아빠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왔고 아빠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 괜찮으니까 우리 시부모님한테 끌려다닐 필요 없어. 언제적이야. 먹고 살기 힘드니 그땐 뭐라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 그래도 네 시부모님들인데 내가 잘해야지. 그래야 너한테도 좋지. 아빠가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내가 더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있어줘. 내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날 미워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맞는 거지. 아빠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고 전 이번 사태의 대노에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이혼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당신 진짜 대단하더라. 마마보이였어? 난 절대 당신 같은 인간이랑 못 살아. 그때 어머님이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당신 눈으로 봤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어머님은 즐거워 보이시기까지 하더라. 내가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그냥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내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물으시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한 거야. 기막혀. 애니? 나 당신한테 신뢰가 깨졌어.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해. 내가 잘할게. 다신 안 그럴게. 솔직히 우리 엄마가 너무 과한 거 인정해. 내가 중간에서 더 잘할 거니까 한 번만 믿어주라. 어? 진짜 다신 안 그럴게. 남편은 그렇게 애원했고 저 역시 사실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과를 받고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정신을 차렸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 1년 내내 이 사태는 벌어졌고 늘 화해와 싸움이 반복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주 호텔 숙박권을 회사에서 주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님, 저희 집에 와 계셨네요. 말씀하셨으면 빨리 왔을 텐데.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뭘 말을 하고 오니? 아 근데 집에 무슨 티켓 왔더라? 이거 제주 신라호텔 숙박권 아니니? 아 네. 제가 일하는 거래처에서 주신 거예요. 이일랑 결혼 1주년 때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그래? 아니 나도 제주도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너 바쁜데 그거 나 주라. 어차피 바빠서 갈 시간도 없잖아. 아니요 휴가 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너 휴가 내면 월급 깎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우리 보내주고 다음에 여름 휴가 때나 다녀오라. 넌 움직여야 돈이 나오는데 굳이 휴가를 왜 쓰니? 평소 같았으면 그냥 어머님에게 티켓을 양보했을 때지만 사실 그날은 왜인지 노골적인 어머님에게 그날은 양보해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다음에 보내드리겠다고 하자 어머님은 또다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무슨 애가 그렇게 욕심이 많니? 없이 자라서 그런가? 시애미가 다녀오고 싶다면 며느리로서 양보를 해야지. 너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엄마처럼 구는데 어쩜 너는 곁을 한번 안 주니? 오 사장이 뻣뻣한 걸 네가 닮았나 보다. 이래서 집안을 잘 보라고 한 건데 내가 미쳤지. 회계사라고 좋아했더니 단점이 너무 많아. 어머님, 저희 아빠가 아무리 아버님한테 일을 받아가셨다고 한들 이렇게 저한테 무례하실 수 없죠. 상년회 전까지 저한테 어떠셨나요? 곁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에게 자꾸 선을 긋는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실망스럽다고요. 그래, 넌 네가 그렇게 잘났지? 그래서 내 아들도 그렇게 네 눈치를 보고 살고
똑똑하다고 좋아했더니 어디 맹안에 데려다 결혼시킨 게 홀라할 뻔했어. 어머님은 이 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엄마도 제주도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말을 세게 한 거 아니야? 그럼 나 빼고 다녀와. 아, 왜 또 그러냐? 알겠어. 난 네 편인데 그래도 엄마가 섭섭해하니까 그러지. 마음이 쓰이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결혼 1주년으로 간 제주도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뒤에서 시댁 식구들이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결국은 둘만 오려고 했냐? 넌 참 양심도 없다. 그날 그러고 연락도 한 통 없고. 엄마, 잘 왔어. 자기야, 내가 엄마 불렀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엄마, 가방 무겁지? 역시 엄마 챙기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네. 남편도 잘 됐다며 지들끼리 낄낄대었고 어이가 없는 와중에 고모에게 문자 한 통이 왔고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을 눈물나게 밟아주었어요. 얘가 미쳤나? 너 왜 그래? 미쳤다고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제주도 온다고 당신들이 키우는 개를 우리 아빠한테 보라고 했다며. 일감을 핑계로 이러는 거 정말 아니지. 당신도 똑같아. 아, 아파 그만해. 아니 솔직히 장인어른이 지난번에도 우리 강아지 봐주셔서 강아지가 낯을 안 가리니까 봐달라고 한 거지. 똘비가 낯가리잖아. 가족끼리 볼 이런 걸 부탁도 못해. 그래, 오 사장한테 부탁하면 뭐가 어떻다고 너 이러는 거니? 아주 로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됐고요. 저 더 이상 못하겠네요.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전 그 자리에서 뒤돌아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았어요. 야, 너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우리 니네랑 여행하려고 뭘 푸냐? 많이 배우셨다는 분이 진짜 대단하네요. 뭐? 어차피 니네 아빠도 우리 똘비 봐주는 거 연락했다니까. 뭘 이렇게 네가 열을 내? 어차피 넌 우리 식구야. 그러니까 제발 힘 좀 그만 빼자. 그래, 솔직히 니네 아빠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돈은 아니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그래도 너는 회계사에 내가 널 받아들였는데 뭐가 그렇게 니네 집 얘기만 나오면 급발진을 하는지 우리 생각만 하자. 어? 아니요. 어머님은 그냥 제 회계사 타이틀이 좋았던 거죠. 제가 회계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더 이상 민찬 씨랑 못 살겠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지내겠네요. 알아서 여행을 하시던 아니면 돌아가시던 알아서 하세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잘 알아들었네. 멍청한 거 그래도 착해서 데리고 살았더니 착한 게 아니라 줏대가 없는 너였어. 나머지는 육지 가서 얘기하자. 너랑은 끝이야. 전 그렇게 혼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고 남편과 시댁은 그 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일정을 다 마치고 왔어요. 자기야, 문 좀 열어. 내 짐을 문 앞에 두면 어떡해? 내 집에서 당연히 나가야지. 어차피 우린 남인데 여긴 내 집이잖니. 그리고 니네 아빠 회사도 난리 났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참 투명하지 못하더라. 내 직속 선배가 네 아빠 회사 회계감사인 건 모르지. 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 잘못한 게 많다는 걸. 그래도 시아버지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선배랑도 얘기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렇게 일 준다는 핑계로 우리 아빠 부려먹으니 좋으니? 이제 어쩌니? 그 갑질 못할 것 같은데? 자기야, 우리 아빠 일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란다. 넌 이혼 도장이나 찍고 꺼져. 남편은 망연자실했고 전 그렇게 이혼을 이어갔어요. 시아버지 회사는 회계감사 후 횡령했던 것이 드러나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이것은 시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 등을 지게 되었어요. 아,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니? 저랑 급이 안 맞잖아요. 저 연봉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참고 살랬더니 주변에서 헤어지려고 고사를 지내네요. 어머님, 이제 민찬 씨랑 똑같이 급 맞는 여자 들이셔서 어머님이 잘 가르치고 사시고요. 앞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바랄게요. 시어머니는 그때 저에게 울면서 빌더라고요. 예, 미안했다.
우리 아들이 너보다 한참 모자라니까 네가 무시할까봐 내가 오히려 더 세게 나갔던 건데 그게 널 화나게 했다면 내가 미안해. 어머님 자격지심으로 민찬 씨는 이혼남이 되었네요. 하긴 어머님 탓은 아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어머님 손에 놀아나면서 저희 아빠를 같이 무시한 건 민찬 씨니까요. 내가 오 사장한테도 빌게. 어? 말끝마다 오 사장 오 사장. 사돈이라고 하셨어야죠. 이제는 남이지만 아버님한테 일감 받아서 일하는 저희 아빠였더라도 사돈이 됐으면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미안해. 내 아들이 너한테 한참 뒤처지는 느낌이었는데 마침 오 사장 딸이라길래 이때다 싶은 건 맞았어. 그래도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얼마나 기뻤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그건 아니지. 내가 잘못했다. 네가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 화 안 풀려요. 그리고 어머님, 뒤통수라뇨. 진작에 어머님이 제 뒤통수 치친 거죠. 어머님은 대성통곡했지만 제 친정 아빠에게 그런 모욕을 준 것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정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제 정리를 하고 있던 그때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아버님이 여긴 어떻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다. 네, 말씀하세요. 이혼은 하더라도 내일은 어떡하니? 애 엄마가 좀 가운데서 짓궂게 했던 모양인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요. 아버님 중간에서 아버님도 다 아셨잖아요. 저희 아빠 무시하면서 은근 저 깔보는 거. 그래도 아버님 단 한 번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요. 오히려 속으로 어머님께 동조한 거 아닌가요? 원래 방관자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여행도 같이 오셔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절 찾아와서 회사 얘기하는 게 참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네요.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애 엄마 따끔하게 주의 줄 테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추징금도 뭐 중간에서 너희가 다 계산에 깎아줄 수 있다고도 하던데 어떻게 얘기 좀 잘해보면 안 될까? 잘못하셨어요. 이미 나온 추징금 다 내시고 앞으로는 횡령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그런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알잖아. 그런 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아버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제 아빠에게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오 사장, 아니 사돈, 우리가 이럴 사이는 아니잖아. 지금 경아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자네가 딸 좀 말려줘. 나도 우리 경아가 살면서 혹시나 불편할까 봐 참았는데 그동안 경아 앞에서 어땠길래 내 딸이 이러는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나 없이 살고 힘들 때 일감 하나씩 주면서 조롱하고 비웃던 거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이 약 물고 살았고 내 딸은 나같이 살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악착같이 공부시켰네요. 젊어서 당한 수모를 내 딸이 갚아줘 속이 시원합니다. 뭐야? 자네가 어떻게 이래? 본인을 돌아보세요. 경아 결혼에 방해될까 그동안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경아의 눈치도 살폈는데 이게 경아를 위한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젠 못난 애비가 되는 게 아니라 떳떳한 애비가 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빌게. 빌 시간에 남은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꼴랑 구급 공무원 아들이 부모들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했어요. 전 알턴니가 빠지듯 속도 시원했고요. 됐어, 다 잘된 일이야. 경아야,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요즘 이혼이 흠이니? 언제나 그랬듯 고모도 있고 네 아빠도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너 이렇게 젊고 예쁘고 능력도 좋은데 얼마나 잘된 일이야. 고모, 나 지금 너무 후련해. 오히려 1년을 살아서서 그런지 미련도 안 남고 후회도 안 남는 거 있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알겠어. 우리 경아가 뭐든 잘해낼 거라 믿는다. 언제나 아빠랑 고모가 믿고 있어. 저희 가족은 이런 일들도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사정을 해왔지만 제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지 않자 공무원을 그만두고 본인이 아버지 사업을 일으킨다며 망해가는 시아버지 건설업을 물려받았다가 오히려 더 쪽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결혼한 지 사실상 1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서로 위자료가 있기보다는 원만한 합의 하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경아 씨, 우리 붕어빵이나 먹으러 가자. 네, 좋아요. 요즘엔 붕어빵들도 많이 없어져가는 추세 같아요. 사장님, 여기 붕어빵 5,000원치만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아니, 너는? 어머,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그냥 뭐 노느니 멀쩡할 때 뭐라도 하려고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말으렴. 네, 그렇게 안 봐요. 뭐라도 하면 좋죠. 저희 10,000원어치 주세요. 경아 씨 아는 분이야? 네, 제 전남편 어머니세요. 에? 아, 그렇구나. 다들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 역시 붕어빵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제가 가는 길을 한참이나 쳐다보더라고요. 경아 씨 진짜 쿨하다. 뭐 피할 이유는 없죠. 안 맞아서 헤어진 건데 전 괜찮아요. 전 시어머니가 붕어빵을 파는 것에 놀랐지만 사실 과거를 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칭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어머니 모습 중 제일 멋져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 회사 근처 붕어빵 가게는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사를 가신 모양이었죠. 지금은 원망도 슬픔도 없고 그저 서로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 역시 지금은 좋은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엔 일에만 매진했는데 이제는 저를 더 돌보고 가정을 돌보려 해요. 우여곡절에 있던 제 인생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뭔가 마음에 돌을 내려놓는 기분이네요. 여러분들은 굴곡 없는 평안한 삶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17살, 15살, 14살 이렇게 세 남매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씨 집안 며느리이기도 하고 저희 집 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자신이나 누구의 딸이라는 것보다 새아이의 엄마, 그리고 며느리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시댁과 친정의 균형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혹은 본가와 처가의 균형을 어떻게 지키시나요? 저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챙기자 이럴 수도 없고요. 두 쪽 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두 쪽 다 똑같이, 정말 똑같이 챙겨드리기엔 똑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두 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건지 마흔이 넘은 지금도 모르겠어요. 더구나 이런 생각도 부부가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하고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양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너희 엄마한테는 저렇게 하냐. 너희 집엔 이런 걸 주면서 우리 집엔 저런 걸 주냐.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런 유치한 싸움과 뼈를 녹이는 서운함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그걸 제가 겪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대단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자란 남편은 늘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결혼 전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엔 저한테도 그걸 강요하더라고요. 효부 없는 효자 없다면서요. 그리고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안 하는 효도를 시대게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제 친정에 그렇게 하길 바랐죠. 하지만 내로남불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효도, 남이 하면 과유불급.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폭발했어요. 다행히 폭발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는데 궁금하신가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20대 초반에 저는 잘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도 물리를 좋아했어요. 물리는 쉽게 말해 공식이죠. 그 공식이 물리학의 도구예요. 공식 하나로 수백 개의 현상이 풀리죠. 전 그게 물리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연구를 할 건지 가르칠 건지 아니면 둘 다 할 건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내 쉽게 물리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과학교육과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22살 때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세요. 응급실에 채 도착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거의 현장에서 사망하신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남은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요. 엄마, 오빠, 저 이렇게 3명이에요. 그렇게 남은 세 식구는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슬퍼할 겨를이 없었죠. 아버지는 식수를 배달하는 일을 하셨고 그게 저희 가족의 생계 전부였어요. 엄마는 일을 안 했거든요. 그달 벌어 그달 살았죠. 그래서 엄마는 아닌 척 두려워 보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일할게요. 저 올해 졸업했잖아요. 계속 회사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1차 붙은 것도 있고 면접 잘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영이 너도 너무 걱정 마. 하던 공부 계속해. 오빠가 어떻게든 학비 마련할 테니까. 두려워하는 엄마에게 오빠는 믿음직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오빠의 그 말을 듣고 3달 정도 학교를 다니고 중간고사를 본 뒤에 자퇴를 해야 했어요. 오빠의 취직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세 식구는 오빠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겨우 생활만 가능한 돈이었어요. 제 학비를 댈 수 있는 목돈은 없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제 학비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전 막막했어요. 게다가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성적은 떨어졌죠. 아, 맞아요. 물론 목돈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었어요. 통장에 들어있던 100만 원과 사망보험금이요. 하지만 엄마가 그 돈은 꺼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 장학금이라도 받아보면 안 되겠니? 그건 네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너희 아빠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니? 알죠. 모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중학교만, 그것도 겨우 졸업할 만큼 집안이 열악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을 안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남의 집 청소해서 겨우 중학교까지 보내신 거예요. 기술을 배울 돈도 없었죠. 바로 취직을 해야 해서 자전거 신문 배달을 했어요. 자전거 신문 배달을 하다가 여러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셨고 운전면허를 딴 뒤에는 배달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지막엔 식수 배달 일을 하셨고요. 저희 가족도 열악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툭 하면 가스가 끊기고 툭 하면 전기가 끊겼죠. 그러니 오빠와 제가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버지의 결핍과 욕심과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걸 모르지 않아서 저는 더 욕심부리지 않고 대학교를 그만두었어요. 물론 제 선택에 오빠가 가장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오빠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죠. 내가 미안하다. 오빠가 버젓이 일을 해서 널 졸업시켰어야 했는데 오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에이, 그럴 거 뭐 있어. 우리 형편이 이런 건데. 그래도 오빠는 졸업해서 다행이야. 남자인데. 그래도 대학 졸업해서 직장 구하고 장가도 가야지. 나는 시집 가면 되잖아. 그리고 공부해보니까 이제 물리학도 지겨워. 공식이며 과학의 근본이며 그런 말도 다 뜬구름 같고. 그것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잖아. 우리가 사는 현실 말이야. 내가 뭐 대단한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러니 난 괜찮아. 그래도 네가 한국의 마리 퀴리가 되려인데 내가 그걸 가로막은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해. 오빠가 너무 못났다. 그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오빠가 한 번도 나 그만두라고 강요한 적 없잖아. 이건 내 선택이야, 선택. 알겠지? 그렇게 말하며 오빠 앞에선 실컷 괜찮은 척을 했지만 솔직히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한국의 마리 퀴리. 저한테는 너무 가당차는 말인데요. 더구나 전 연구보다 가르치고 싶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물리가 쉽고 재밌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참 많이 혼자 울었어요. 울다가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머무를 순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서점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눈에 뜨인 게 군무원이었어요. 연금 때문이었어요. 군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20년 근속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진득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시 자격 무관인 행정직렬에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많이 열악해요. 저는 적어도 제 1인분은 해야 했죠. 그래서 저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평일엔 오후에, 주말엔 야간에 일을 했죠. 아파트에 있는 편의점이라 손님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진상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를 하기 좋았죠. 그렇게 첫 시험을 봤어요. 너무 긴장했는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손이 떨렸어요. 그러니 제대로 시험을 봤을 리가 없죠. 당연히 결과는 낙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받고 두 번째 시험도 떨어졌어요. 겨우 세 번째 시험에 붙었죠. 사실 세 번째 시험 때도 낙제하면 포기하려고 했어요. 다른 시험을 준비하든지 시험과 학력과 경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행히 붙었더라고요. 제 방에서 합격 확인을 하고 너무 기뻐서 거실로 나와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곧 돌아온 오빠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죠. 오빠가 제게 잘했다며 기특하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오빠가 사준 치킨으로 폭식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지역 토박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왔고 대학도 그 지역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군무원에 합격 후 근무 가능 지역을 살펴보니 제가 사는 지역에서 모두 멀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제 고민은 대부분 엄마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때까지 엄마가 일을 하지 않아서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올 오빠와 저를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저희가 먹을 아침을 차리고 함께 저녁을 먹는 것에 큰 기쁨을 찾으셨거든요. 저희가 아무렇게나 쓴 집을 청소하는 데 보람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오빠도 저도 엄마가 그렇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서 억지로 아침과 저녁을 먹은 적도 많아요. 그리고 저녁 먹는 시간을 최대한 맞추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집에 있도록 했죠. 그랬다 보니 전 혼자 있을 시간이 길어질 엄마를 걱정했어요. 제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오빠에게 털어놓자 오빠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죠. 대체 무슨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난 이 동네에서 뼈를 묻을 거야. 아직 결혼을 살 생각도 상대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런 고민을 해? 선영아, 너는 나를 얼마나 미안하게 만들 생각이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고민을 하면
오빠로서 내가 너무 무력해져. 너의 길을 가.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내가 책임지면 돼.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길을 가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오빠는 제가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는 미래를 그리면서 좋아했어요. 오빠는 제가 시집을 가면 아버지 대신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저의 미래를 응원해주는 오빠의 모습을 보니 저도 앞으로 나아가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예상보다 저의 이사에 그리 큰 슬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했고 다음 달에 발령을 받아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처음 가본 도시, 처음 하는 업무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났죠. 그리고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군대를 안 다녀와서 위계 서열이 강하고 상명하복적인 군대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많이 도와준 군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은 같은 부서에 일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고마웠죠. 그래서 종종 제가 점심을 사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더니 같이 먹었죠. 그러면서 사담도 하게 되고 친해졌어요. 친해지니 부대에서 같이 있는 때가 늘어났고 남편이 저한테 장난도 많이 쳤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희 사이를 의심했어요. 자꾸 저한테 와서 남편이 주씨거든요. 주하사 어디 있냐고 묻질 않나. 오늘은 둘이 뭐 먹을 거냐고 묻질 않나. 아마 남편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남편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찾아다니더라고요. 아까 주하사가 찾던데요. 저를요? 왜요? 서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 서류 때문은 아닌 것 같으니 걱정 말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주하사님 오시면 한번 여쭤봐요. 왜 찾으셨는지. 그런데 그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찾았다면서 제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 차에 오르라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찾으셨다면서요? 아, 맞아요. 찾았죠. 근데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길래요. 제가요? 그런 적 없어요. 부대 안에서 도는 소문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편해서 나 피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안 불편하세요? 전 안 불편한데. 네? 왜요? 그 소문이 전혀 아니진 않으니까요. 네? 차에 탈래요?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그러면서 남편의 차에 오르고 저도 얼떨결에 따라 탔어요. 그리고 남편은 숙소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복을 입은 남편과 처음으로 밖에서 저녁을 먹었고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요? 너무 떨렸죠. 일단 평상복을 입은 남편을 처음 봐서 신선했어요. 짧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 우수하면서도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는 늘 하던 대로 끊기지 않았고 재미있었어요. 유머 코드가 잘 맞는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대화가 재미있었어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남편이 묻더라고요. 전 그 소문 즐겼어요.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건 아직 선영 씨의 대답이 잘 가늠이 안 가서. 그러니까 대답해 줄래요? 어때요, 나? 저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남편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제 집 앞에 다시 차를 몰았어요. 급출발로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놀란 제가 묻자 남편은 실실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한 바퀴만, 지금 이 기분으로 딱 한 바퀴만 더 돌아요.
그렇게 한 바퀴만 더 돌고 저를 집 앞에 내려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그리고 연인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 결혼을 했고 부대 내 관사에서 살게 되었어요. 거리가 가까워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남편이 데려다 주었고 데리러 왔죠.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중사로 진급했어요. 그 해는 진급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운 좋게 진급이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저희 사이에 생긴 아이를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애기가 복덩이라니까? 우리 애 덕분에 내가 진급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만난 것도 내 인생에서 아주 큰 행운이지. 정말 고마워. 우리 꼭 건강하게 아기 키우자. 행복하게 키우자. 남편을 맞불만 아니라 임신 중에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중사로 진급하면서 회식이 정말 많았지만 심하게 취해서 들어온 적도 없고 들어와서 곱게 잠을 자거나 오히려 제가 하지 않은 설거지를 하고 자곤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저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보이고 들려주려고 온갖 노력을 했어요. 저에게 좋은 고기를 먹이겠다며 1등급 한우도 사오고요. 제가 딸기를 먹고 싶어 했다고 딸기가 나오지 않는 계절에 비싼 돈 주고 딸기도 사오고요. 저한테 좋은 음악 들려준다고 LP판도 사오고 텐테이블도 사오고요. 정말 주변에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전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임신 중이 제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토록 사랑받는다는 거 부모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그게 저는 입덧도 먹덧도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신기하게 전 다 잘 먹었어요. 당연히 배도 불러 무겁고 뭉치고 허리도 아프고 했지만 먹는 걸 잘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임신하면서 둘째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셋째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걱정은 아이를 낳으니 오더라고요. 저는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이를 보느라 일을 쉬는 거지만 3년 동안 그토록 고생해서 얻은 일자리인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잘릴까 엄청 걱정했죠. 그런데 갓난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해에 영세 어린이집이 이제 막 오픈하긴 했는데 이제 막 오픈해서 우려가 컸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영세 어린이집은 나도 당신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매달 용돈도 좀 드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님 말고 더 있겠어? 자기가 한번 말씀드려봐. 나 빨리 복직하고 싶어. 매일매일이 불안해. 그렇다고 자기가 애 좀 클 동안 우리 엄마랑 살 것도 아니잖아. 어? 아우, 당연히 아니지. 어떻게 장모님이랑 같이 사냐? 집도 이렇게 조그만데. 그런데 우리 엄마 안 될걸? 우리 엄마 애들은 질색하는 사람이야. 우리 셋 키운 것도 기적이라니까? 어? 그럴 리가. 어머님 자기 엄청 아끼잖아. 맨날 우리 지훈이 그러시잖아. 그건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 누나나 다른 사촌들이나 지나가는 애들한테 하는 거 봐봐. 냉정하다니까. 우리 엄마는 물어보지 않아도 답 나와. 그럼 어떻게 하자고? 설마 나보고 일 그만두라는 건 아니지? 그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뭐? 내가 이 직장 어떻게 구한 건지 자기도 모르지 않으면서 그런다? 나 절대 일 그만 못 둬. 정년까지 할 거야. 그럼 베이비시터 구하던지 못 믿어도 어린이집 보내야지. 어쩔 수 있나? 왜 그렇게 남이야기 하듯이 말해. 언제는 복덩이라면서. 그건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해. 그냥 나는 방법이 정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남편은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결국 전 제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금 곶감이 나왔길래 사왔어요. 어머니 곶감 좋아하시잖아요. 네가 웬일이냐? 지훈이랑 아니면 안 오는 애가?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혼전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앞일 창창한 남편을 고생길로 인도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상견례 때도 제가 혼전 임신한 걸 꼭 집어 이야기했어요. 사람 일이 순서라는 게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높은 곳을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올라야죠.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남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닌 척해도 다 그런 얘기 할 텐데. 저는 제 아들도 아들이지만 제 며느리 될 애가 걱정이 되어서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대단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이루기엔 부족한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저도 그렇고 사돈어른도 그렇고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가난하게 자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그리고 그걸 오빠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혹여나 자기 아들이 돈이라도 대줘야 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고 제가 좀 서운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우려하는 거지 별 뜻 없어. 그리고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는 거니까 자기가 장모님한테 뭘 하든 난 신경 안 써. 나중에 형님도 결혼하실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자기가 장모님 도와드려야지. 장모님 보고 이제부터 일하라고 할 순 없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우리는 자식으로서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한때니까. 저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만일 남편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전 결혼을 하고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의 태도도 바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갑게 잘했죠. 시댁이 저희 부대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좋아하시는 곶감도 사오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혼자는 찾아뵙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거든요. 꼭 바위 같았죠. 그날도 물론 내내 차가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하지 말고 갈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애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며 준비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복직하려고 해요. 다음 달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용돈도 드릴게요. 뭐? 나보고 애를 보라고? 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니? 이제 곧 60이다. 환갑이라고. 그런데 내가 애를 왜 봐? 애 볼 사람이 정 없으면 시간 많은 니네 엄마 보고 봐달라고 해라. 나는 텃밭도 가꿔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이야. 그리고 뭐 용돈? 내가 돈이 궁한 줄 알아? 니네 시아버지도 경비일이지만 매달 150만 원씩 번다. 거기에 너희들한테 받는 용돈에 텃밭에서 가꾼 것들 팔면 충분해. 이게 어디 배운 게 없어서 돈으로 사람을 회유하기엔. 돈으로 회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텃밭 가꾸시면서 몸고생하시는 것보다 자식 같은 손자 보면서 용돈 받으시는 게 낫잖아요. 제가 많이는 못 드려도 용돈보다는 많이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그래도 손자라고 좋아하셨잖아요. 말이 손자지. 너를 꼭 빼닮아선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더니 그게 꼭 네 이야기다. 내가 손자라서 좋아했던 것도 우리 아들 닮은 손자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던 거지. 너 닮은 손자는 필요 없어. 너 집에 있는 가지랑 감자나 좀 들고 가라. 볶음하고 조림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부스럭부스럭 제가 가져갈 것들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괜히 한 번 더 도전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용 맡길 데가 없어요. 아니, 이 애가? 나는 애 보기 싫다니까. 내 주변에 애 봐주는 친구들 보면
하나같이 인생을 2번 사는 것 같다더라. 내 자식으로 1번 키웠으면 됐지. 2번은 뭐하러 키워? 네가 나를 늙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거나 가져가. 그렇게 저는 첫째를 영세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혹시나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그리고 이후 둘째를 갖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복직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서는 이왕 셋까지 낳을 거 연년생으로 가져버리자 싶어서 셋째를 바로 가졌어요. 그리고 첫째와 마찬가지로 모두 영세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친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했어요. 내가 근처에 있었으면 봐줬을 텐데. 아니 엄마, 그래도 어린이집도 괜찮더라. 내가 너무 걱정했나 봐.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어린이집 활동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도 복직해야 했으니까 후회는 안 해. 덕분에 내가 복직해서 자리 잡았잖아. 부대에서 나 일 잘한다고 소문 자자해.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어린이집 덕분에 전 복직을 해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정말 그해 영세 어린이집이 생긴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은 커가고 저는 승진도 하고 남편도 승진했고요. 탄탄대로였어요. 하지만 잊고 있던 게 있었죠. 바로 남편은 전속이요. 남편이 전속 결정이 났어요. 지금 사는 곳에서 차로 4시간은 좋게 달려야 하는 곳이에요. 아이가 어리니 군대에서 봐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심각하게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전속 갈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의 말은 제가 일을 그만두라는 거였어요. 나는 일 그만둘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잡은 직장인데 4년이잖아. 4년만 당신 고생할 수 없겠어? 나 승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여보, 어떻게 가족이 흩어지니? 애들이 아빠 없이 지내면 아빠는 잊혀지게 되어 있어. 난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 아빠의 빈자리가 큰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결핍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최대한 내 방향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생각은 견고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제게 일을 그만둘 것을 강요했죠. 너 일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며? 내가 이래서 결혼 반대했던 거야. 너 아주 우리 지훈이 고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남자 혼자서 와이프 없이 뭘 해먹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니? 너 정말 이기적이다. 아주 너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결혼도 전에 애를 가져서 협박이나 했지. 어머니, 협박이라뇨. 애는 저 혼자 가졌나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결혼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덜컥 애부터 가진 거 아니야. 그게 협박이지 뭐니? 난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꼴랑 그 일 못 그만둬서. 그리고 왜 너 좋다고 애들이랑 아빠를 갈라놓긴. 당장 그만둬.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저희 형님들. 자기 엄마가 한 말에 기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들도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고칠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냥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형님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셨는 줄 아세요?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너무 심하다는 건 보이시죠? 그래서 형님들 앞에 매번 풀떼기였고 남편 앞에만 고기랑 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형님들 생일엔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 연락도 없는데요. 저희 남편 생일에는 기가 막히게 연락도 오고 미역국 해놨으니 저녁에 먹고 가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시면 남편 거만 사오시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건 다 기억해요. 어렸을 땐 그런 일이 잦았다고 해요. 어떤 일이냐면요. 큰 누나와 남편은 5살 차이가 나고 작은 누나와 남편은 2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누나와는 별 싸움이 없었는데
작은 누나와는 많이 다퉜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작은 누나를 매로 다스렸죠.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그걸 작은 형님은 아직까지 속이 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누나는 큰 누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배워서 뭐든 양보했어요. 반찬이든 인형이든 필기구든 뭐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큰 누나가 고기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큰형님 고기 엄청 좋아하세요. 저번에 둘이서 한마디도 안 하고 5인분이나 먹었는걸요. 그런 거 보면 전 같은 부모 밑에서 커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요. 그리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잘났고 그만큼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엾고 안쓰러워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농사지은 농작물 챙겨주시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 위한 거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를 태어날 때부터 겪은 큰형님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평생 혼자 사실 거래요. 작은 형님만 결혼하셨는데 다행히 작은 형님 시댁은 화목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가난해서 시어머니가 싫어하세요. 매번 작은 형님이 시어머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다고 그러면 쥐뿔도 없는 집에서 그런 거라도 해줘야지 하세요. 그래도 작은 형님은 꿋꿋이 시댁에서 해준 일을 말하세요.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아무튼 두 형님들이 저를 남몰래 위로했고 결국 저는 남편을 혼자 다른 도시에 보내고 꿋꿋하게 일을 했어요. 남편은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왔어요. 명절이나 긴 연휴 때도 꼬박꼬박 오고요. 그리고 몇 번은 저도 아이들과 함께 남편에게 갔어요. 그러니 떨어져 지낸다고 해도 걱정할 만한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8년 뒤에 저희는 다시 합칠 수 있게 되었죠. 8년 만에 합치게 되니 남편과 꼭 신혼 때로 돌아온 것 같이 설레이더라고요. 애들도 같이 신나하고요. 시어머니도 신나셨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합치게 되어 돌아왔으니 시어머니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한 게 설날 앞주였어요. 설날 용돈도 드리는데 더 드리자고? 아들 온 거 기쁘잖아. 그러면서 봉투에 120만 원을 넣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죠. 저희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기로 했지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명절 용돈이나 생신 용돈은 시댁 40만 원, 친정 30만 원으로 한다고요. 왜 친정이 더 적은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저희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액수와 제한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남편이 한 거예요. 그러니 왜 120만 원이지? 저는 생각했죠. 왜 120만 원이야? 80만 원을 더 드린다고? 그러자 남편이 아차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했죠. 사실은 그동안 내가 더 보태서 드렸어. 100만 원. 근데 내 월급에서 제한 거니까 괜찮지? 그러는데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결국엔 오빠가 8년 전에 장가를 가고 그 후로 2년 뒤에 어린이집 조리부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당신 때문에 늦게 결혼한 오빠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애가 셋이라 여윳돈이 없었고요. 매달 85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걸로 생활해요. 저희 시부모님보다 형편이 안 좋죠. 매달 벌어 매달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래서 저도 명절 때마다 생신 때마다 어버이날 때마다 30만 원밖에 못 챙겨줘서 얼마나 미안했다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께 100만 원이나 주고 있었네요. 자기 돈이라고 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이래서 돈 관리는 자기가 한다고 한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는 더 큰 일이 터졌죠. 저희 시댁이 다세대 주택 3층에서 40년을 새들어 살았어요. 아주 오래된 집이죠. 그런데 그 집이 전체 재건축을 한다고 집을 이달 내로 비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손자가 이 집을 재건축한다더라.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시댁에 갔죠. 그래, 잘 됐다 싶더라. 여기 수도도 자주 고장나고 보일러도 오래되었고 죄다 오래되어서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잖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그러는 거지. 아파트요? 아파트로 들어가시게요? 지훈이가 그러던데? 그동안 낡은 집에서 고생했으니까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자기가 다 준비해 놓는다고. 그것도 48평이란다. 내가 그랬지. 애들 다 모이려면 그 평수는 되어야 한다고. 역시 아들이 최고라니까. 딸 키워봐야 집에 자주 오기나 하지 영. 도움이 안 된다니까. 너도 아들 하나 있으니 됐다. 미영이는 어쩌려고 딸만 둘 낳아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긴 했지만 자기들은 거절했다고요. 지금 둘 다 여윳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물으니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누나랑 다 이야기했어. 셋이 아파트 한 채 해주자고. 어머니랑 아버지 우리 셋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있지. 안 그래? 누나들이 거절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어머님도 당신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 벌써 누나들이랑 통화했어? 당신 발 빠르다. 그럼 사실대로 말할게. 우리 엄마랑 아버지한테 집 해주자. 어때? 뭐가 어때야? 아무리 그렇다고 신축 아파트를 사준다고 그래? 그것도 48평짜리? 우리는 못 사는 걸. 그리고 그럼 우리 집에는 뭐 해줄 건데? 에이, 자기 집은 사람이 많이 없잖아. 자기랑 형님 둘뿐인데 그것도 형님은 아직 애도 없고 그리고 그 나이에 애 생기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 정 좁으면 이제 형님 댁에서 모이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당신 돈이 어디 있어? 당신 적금 든 거 있잖아. 꽤 모였던데? 당신 보면 참 근성이 대단해. 어떻게 돈을 이렇게 모았어? 그리고 그참에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데 혹시 자기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당신 드디어 미쳤구나. 아, 그래. 내가 장모님 집도 나중에 여유되면 해드릴게. 약속해, 약속. 그러길래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적금 해지 문자가 오더라고요. 당장 짐 빼라는데 어떻게 해. 당장 다음 주에 빼라잖아. 나도 어떻게 상의할 시간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장모님한테도 꼭 그에 맞게 보답할게. 어? 이사가 곧 다음 주라는데 시부모님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대출까지 해서 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형님들도 제가 안쓰러워서 500만 원씩 해주셨고요. 그렇게 48평 신축 아파트를 시댁에 선물. 아니, 선물도 아니죠. 남편은 꼭 자기가 돈을 다 댄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니, 그 집이 자기 명이라는 거 알면 자기만 귀찮아진다니까? 그리고 괜히 우리 엄마 아버지도 자기한테 미안해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 그치? 그리고 나도 좀 효도하자. 내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큰 효도를 해보겠어. 그렇게 그 집은 남편 명의인 셈이 되었고 이삿날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 애들까지 다 모였고 형님들도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청소 비용이며 이사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청소도 저희끼리 했고요. 트럭 2대를 빌려 이사도 저희끼리 했어요. 이사가 거의 끝나고 해도 거의 저물었을 때 남편은 이제 그만하고 식사를 하자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제외한 저희 가족을 보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일하지도 않은 것들까지 내가 사야 하니? 꼴랑 가벼운 거 몇 개 옮기고 방 조금 닦아놓고서 저녁값 아깝다. 그리고 넌 참 생각이 짧다. 이렇게 부산스러운 데에 네 새끼들까지 끌고 오면 어떡해? 괜히 돈이나 축내고. 그러니까 빨리 가. 저는 그 순간 퓨즈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탁 하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받은 상처와 수모가 수포처럼 퍼졌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아까우면 이 집 뺄게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 저희 1102호인데요. 오늘 이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 팔려고요. 네, 정말요? 어머니, 그래도 되죠?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아, 모르시죠? 이 집 제 명이에요. 잘난 아드님 명의가 아니라요. 뭐? 제 명이라고요. 제가 몇 년간 모아온 적금이랑 대출로 산 제 명의 아파트예요. 그러니 제 마음에 안 들면 도로 파는 것도 제 마음이고요. 지금 어머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금 당장 손해를 보려다가 팔고 싶네요. 그럴게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왜 그래? 내가 난감해지잖아. 당신은 난감한 것만 문제야? 당신 앞에서 당신 자식들이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당신 엄마가 당신 자식을 이렇게 홀대하는데 당신은 그런 말이 나와? 당장 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면 당장 팔 거라고. 아저씨, 당장 팔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아파트를 팔고 시부모님에게 짐 당장 정리해서 어디든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입을 떡 벌리고 절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입 벌리고 절 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월세방이라도 구해보세요. 이 집엔 못 사세요. 그리고 당신 똑바로 생각해.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 부모만 부모 아니야. 우리 엄마도 똑같은 부모야. 그런데 넌 왜 매번 니네 부모한테만 대우해주고 나도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왜 그러는데? 네가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아버지 없는 거? 그게 내 탓이니? 내 의지야? 너희 부모는 뭐 100년만년 살 것 같지? 참, 애들 앞에서 좋은 꼴 보여준다. 어머머, 제 말하는 거 봐라. 너 저 애랑 당장 이혼해라. 어머니, 이혼하면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설마 아드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학대, 정서적 학대만 해도 아드님은 불리해요. 뭐? 정서적?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자 형님들이 제 앞에 우뚝 섰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안 나와? 엄마, 솔직히 저녁값 아깝다고 한 거 나랑 미영이도 포함이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지훈이랑 이렇게 셋이 먹으려고 했던 거죠? 저도 엄마 버릴래요. 아빠는 미안해. 그런데 아빠는 엄마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안 보고 살래요. 뭐?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난 옳게 마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해. 엄마는 우리한테도 그랬으니까. 언제나 지훈, 우리 지훈이었잖아. 우리는 늘 찬밥 신세였고. 언제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 딸인 걸 알고 이렇게 대할 거였으면 그냥 지우지. 난 엄마가 지훈이 이혼시키면 옳게 편에 서서 증인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다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지훈이 나도 그렇게 살지 마. 네 가족부터 챙겨야지. 그 나이 먹도록 네 가족이 누구인지도 분간을 못하니? 한심해. 한심하다고. 나도 언니 말에 100% 동감해. 나도 둘이 이혼한다면 옳게 편에 서서 증인할 거야. 그리고 난 엄마처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까 이 말도 할게. 나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까 오히려 더 엄마가 이해가 안 되더라.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인데 어떻게 차별하라지? 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던데. 엄마는 참 대단하고 독한 사람이야. 내가 이 말을 평생 엄마 자식으로 살면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옳게 덕분에 하게 되네. 나도 엄마 버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 끼고 알콩달콩 살아봐. 그리고 형님들은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쫄래쫄래 저를 따라왔죠. 자기야, 왜 그래? 다시 올라가자, 응? 저는 남편이 잡은 손을 툭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형님들을 차에 태웠죠. 딱 잘라 말할게. 너도 형님들처럼 저 사람들 버리고 오면 그땐 이혼 안 할게. 잘 생각해봐. 이혼이 너한테 유리한지 아닌지. 그리고 네가 오로지 네 돈으로 너희 부모님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월세방이라도 구해드리고. 그럼 나 갈게.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차에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형님들과 남편은 본가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희는 차를 타고 바다로 가서 조개구이를 실컷 먹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날 아침에 푸른 바다도 보고 왔죠. 시부모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경비로 일하는 시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15평짜리 빌라로 들어가셨어요. 최후의 그날, 어찌저찌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빌라를 계약했지만 일주일 뒤에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갖 생색을 내며 일주일 동안 48평 아파트에 지낼 수 있도록 했죠. 시아버지가 고맙다고 고개를 조아리고 시어머니는 애써 딴 곳을 보더라고요. 참, 시아버지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쵸?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내로남불이었던 자신의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5장의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해에 함께 전속을 가 완전히 시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계획했죠.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에게 더 자주 연락드렸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기도 했고요. 오빠네 가족과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도 인상했어요. 그러겠다고 하니 남편도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마음은 참 치사한 것 같아요. 혹시 저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로남불의 태도로 임하고 있진 않은지 저도 되돌아보게 되는 날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